이번 학기에 저희 무대를 빛내주셨던 강사분들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분 누구셨죠? 이름 기억하는 사람. 김남호 대표님. 이분 오셔서 무슨 얘기했죠? 무슨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마케팅만 하면 스포츠 마케팅이야? 에? 코즈 마케팅. 또 착한 광고 관련돼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봤던 광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요 혹시? 어? 크게 안 들려. 코카콜라. 무슨 광고였죠? 생지? 아, 분쟁지역. 또 에? 도브 광고 뭐였죠? 아, 맞다. 또 에? 하이네켄. 저는 그 광고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그 다음날 올렸는데, 어디 네덜란드인가 어디 광고회사에서, 그거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 크게. 보험인가 상조회사. 네, 상조회사. 뭐였죠?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옆에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그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사람 살아있을 때 옆에 사랑하라고 얘기하라는 그래가지고 뭐 신문 광고도 내고. 기억 아무도 안 나나 봐.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 강의 때 나왔던 광고들 다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출제할 때 그 광고들 다 보고 한 문제 정도 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분 누구였죠? 이태웅 PD. 이분 강연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 뭐였을까요? 안 들려. 아, 리믹스? 맞다. 그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나요? 이쪽? 대꾸도 하기 싫어? 그 이태웅 PD가 Everything is Remix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얘기 안 해, 이쪽이랑은. 너 반응 없어. 이분 강연 중에 기억났던 것들. 네? 신년 공연. 또 안소니 호킨스. 오케이. 이건 사진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최원유 대표. 건축가. 기억나시죠? 이분이 오셔서 했던 강연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건축가 학생들도 있죠, 여기? 없나?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 없어요? 알리안츠 아레나. 손.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죠? 네? 서영남 대표님. 이분 강연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가셨나요? 네.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야 자신한테. 좋다. 또 그냥 듣고 갔어? 왜 뭔가 가슴에 담고 가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지? 이쪽. 마지막 기회. 서영남 대표님 강연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다 눈길 엄청 피한다. 저기 빨간 자켓 입고 있는 학생. 가슴 이렇게 펼치고. 사랑이라는 것은 주기도 하지만 그걸 알게 될 때는 늦게 알게 된다는 거. 늦게 알게 된 사랑. 좋은 말 하면서 왜 손 들고 얘기를 안 해요? 쑥스러? 참 큰일 났다.
이분 기억나요? 이분 기억나시죠? 뭐가 기억나요? 강연 중에? 예? 이뻐요? 좀 내용상으로 좋았던 거 없어요? 비주얼 말고? 소독? 소통? 소통 안 된다. 소통. 이 중에서 아마 이게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빠진 사진이 한 장 있죠? 뭐였죠? 성김대사님 강연 중에 뭐가 기억이 납니까? 하나도 안 나? 소통이 안 됐어?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국말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는 기억해야지 그럼. 김치찌개? 제가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이 리뷰하는 개념으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도 있지만 한 학기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많이 나눠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예요. 알아요 이거? 혹시 이걸 딱 보고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누구의 대사라는 걸 맞추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검색하지 말고. 네이버 없어. 안 돼. 몰라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연령층들이 다. 검색했지? 모래시계 맞아요. 모래시계에 친구 검사인 박상원 씨가 그 조폭 출신의 절친 최민수한테 사형을 구형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갈 때 그 여러분들이 많이 TV에서 나오는 그 패러디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건 아세요? 최민수가 딱 죽기 전에 그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아주 명대사인데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대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내용의 핵심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생활 속에는 잘한 일보다 실수가 더 많잖아요. 근데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이거를 생각하면은 좀 기운이 나고 용기가 생기곤 하는데 7, 8분의 그 강사분들이 오신 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갈런지가 그냥 교양 수업이라고 수요일날 뭐 1시간 반, 2시간 와가지고 큰 강당에서 하는 수업이니까 뒤에서 좀 자다가 졸다가 가면 되겠지 하고 수강 신청하신 분도 좀 있죠? 아니야? 근데 왜 자요 다? 뒷줄에서 자는 사람들 꽤 있던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큰 기대를 하고 이 수업을 처음에 수강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좋은 말씀 중에 그걸 어떻게 받고 또 실천해 나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큰 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한 다음에 항상 그 대사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46이거든요. 한 달 있으면 47되고 3년 있으면 50되고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었죠.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래서 제가 교수 된 다음에 작은 세미나 클래스나 이렇게 수강생이 이렇게 많지 않은 클래스에서는 사실 뭐 컨닝하거나 뭐 어떻게 약간의 그 수작을 부리는 거에 대해선 아예 생각을 못 하게끔 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오랜 세월 학생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 컨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 그냥 그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학생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리포트 같은 거 쓰고 뭐 팀 프로젝트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일명 잔머리가. 그러니 뭐 과제를 하거나 리포트를 내거나 이럴 때도 교수님들 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랜 세월 학생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역시 국내 공식 학력은 중학교 1학년 중퇴예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다시 한국 들어와서 90년대에 한국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했더니 검정고시 하는 무슨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학업을 계속할 마음 없겠냐. 정말로 그렇게 써 있는 건지 어떻게 알고 최종 학력 중1 뭐 중퇴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처음에 외국 생활 시작한 거는 1982년도 1월 달이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렇죠?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유학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취업, 뭐 해외 인턴십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이쪽에서 많구나. 어쨌건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커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네, 뭐예요? 다 들었어요? 외국 가면 칵테일 파티 많은 거 알죠? 일어서가지고 저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불편해하고 거북한, 일어서서 이렇게 와인이나 칵테일 한 잔 들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사교하는 그 자리 굉장히 많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더더군다나 그런 자리가 많고, 그럴 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냥 이 뻘쭘한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좀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던지는 말들이 이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82년도 1월 달이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쯤 됐겠죠. 뉴욕으로 학교를 갔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책걸상이잖아요. 제가 바로 한 6개월 동안은 저거였어요. 책걸상. 사람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냥 저는 가구였다는 거죠. 가구. 한 좋기 3, 4개월은. 그 미국 친구들은 제가 있는 걸 알았죠. 맨날 뒤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 알지만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입이 열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저는 이 책걸상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 진짜 죽겠더라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말수가 없는 어린아이였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맨날 미친 듯이 까불고 놀러 다니던 애인데 갑자기 갔더니 하루아침에 한 6개월 동안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데 진짜 그 멘붕이죠, 멘붕.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반응도 너무 많은데 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생기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니 그게 더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4, 5개월을 지냈는데 저에게 아주 그 꿈만 같은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너무 큰 아이스 브레이커였죠. 방과 후에 미국 그 중학생들이 농구대에서 매일 농구를 해요. 근데 맨날 수줍게 저는 구경만 하고 있던 나를 불러서 짝 맞추려고, 그날따라 한 명이 모자랐는지 저를 불러서 이제 같이 하자 그랬는데 농구를 너무 재밌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친구가 생기고 의사소통이 되고 학교 생활이 즐거웠는데 그게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는 제가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등번호 몇 번? 31번. 내가 이 사진까지 보여주면 정말 난 여러분한테 모든 걸 오늘 내려놓는다는 얘기야. 소통한다는 얘기야, 소통.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스포츠나 농구로 시작된 그들과의 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같이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스포츠 산업학과 교수잖아요. 평생을, 제 기억하건대 평생을 스포츠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다녀본 거는 한양대 직전까지 다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의 교수하던 그 자리가 유일한 5년 이상 제가 버텨온 직장이에요. 영어도 처음에 전 스포츠로 배웠어요. 테레비를 틀어놓으면 82년도에 제가 가장 열광했던 TV 프로는 전 WWF, 레슬링. 알아요? 요즘은 레슬링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이 다 뭐 종합격투기나 UFC 이런 건데, 저 어릴 때는 뭐 한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 WWE가 있었잖아요. 뭐 더 락이라든지 스톤콜드 아세요? 알죠? 그게 82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토요일 아침마다 그 중계를 해주는데 미쳤죠. 70년대 우리 어릴 때는 한국에서 유일한 스포츠 흑백 TV로 봤던 스포츠가 김일 선수랑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 하던 레슬링 매치가 정말 국민 스포츠였는데 한 10년 정도 그거를 못 보고 살다가 미국 갔는데 레슬링을 하니까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매일 그걸 보고 매일 저녁 해주는 야구 중계 보고 뭐 농구 중계 보고 이러면서 서서히 귀가 뚫리고 이야기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의 아이스 브레이커죠. 나와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한 아이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나와 영어를 사이에 두고 소통을 시작하게 해준 게 저에게는 스포츠예요. 여러분들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페이스북이다, 뭐 트위터다, SNS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손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유학 국가라든지 뭐 인턴십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에 관련된 정보통이 너무 많잖아요. 뭐 출국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매일같이 그 피드를 받아보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현재 도착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악, 영화, 연극, 우리 이 문화 비즈니스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아주 다양한 내용의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외국의 뉴스 피드를 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현지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하고 그냥 Hi, my name is 이게 꼭 여러분들의 유일한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하건대 스포츠처럼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대화 내용은 없어요. 또 자국에 관련된 스포츠 뉴스라든지, 그리고 뭐 어지간한 데선 다 요즘 유럽 축구는 인기가 굉장히 많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보가 좀 있으면 일단은 언어를 극복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손들으라 그랬을 때 한 5명 정도 손드는 거 보고 진짜 전 좀 실망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누구를 열렬히 사귀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짝사랑하더라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이거 봐, 쭉쭉 나오잖아. 예?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까 20분 전에. 제가 이 글로벌 시티즌 5계명에 열렬히 사랑하라는 말을 쓴 이유가 혹시 상상이 되시는 분 있어요? 갑자기 저 교수가 미쳤나? 밥 잘 먹고 와서 외국 가서 열심히 사랑하라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외국 가서 살다 보면 가장 궁한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널린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치여서 외국 가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가보면 정말 사람이 그리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남녀 간의 열렬한 사랑이 아니라 클래스메이트라든지 뭐 선후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이웃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무엇이든지 많이 몸으로 부딪혀 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인맥이 형성이 되고 아군과 적군이 갈려지고 결국은 그게 다 여러분들의 큰 나무 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중에서 정말로 외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외국 가서 제일 그리운 게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실감을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은 이 겸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고 동양 사람들 겸손한 거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 너무 오만하고 자기 PR하고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외국 가서 내 PR을 할 줄 모르면 바보 된다. 성공할 수 없다. 무한 자기 PR 시대라고들 생각하죠. 특히 서양에선. 근데 제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내공이 제대로 쌓인 사람이 자기에 대한 PR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공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나대기 시작하면 그거는 동양에서도 질타를 받고 서양에서도 질타받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겸손함, 제가 당장 1월 7일 날 전직 제가 일했던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21명이 입국을 해요. 한 달 후에. 근데 6년째 20-30명씩 매 1월 달에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국내 스포츠 산업을 견학시키고 담당자들,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6년 동안 같이 매 1월을 같이 보내면서 그들이 가장 한국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코멘트 하나는 한국 사람들 너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고 왜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거의 매년 그렇게 하고 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눈에도 정말 내공으로 무장돼 있고 너무너무 뭐든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그들의 눈에도 그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개념이 꼭 동양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남들이 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자기 PR이 필요하죠. 무조건 해야 되죠. 단 PR을 하더라도 어지간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겸손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무턱대고 외국 가면은 내 PR 해야지 안 그러면 낙오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또 베풀 수 있는 만큼 그 한도 내에서 겸손까지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대한민국 대표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님이 오시긴 했는데 제가 20년 넘게 외국에 있으면서 또 제가 거기서 교수 생활하면서 한국 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럼 뭐 진로 상담에서부터 뭐 별의별 연애 상담까지 다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학교에 속해 있는 한국인 교수 한 명이 급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기 어학연수 왔다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어 연수 받아보니 괜찮거든. 그래서 좀 대학원 뭐 이러면서 눌러 앉을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던 중에 스포츠 뭐 경영학이나 스포츠 산업, 미국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쪽에 메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나 한번 배워볼까? 나 어릴 때부터 스포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로직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꽤 있었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 3배의 법칙입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없나? 그렇죠. 외국에서는 3배로 더 노력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현지인들보다 3배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본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입국과 동시에. 왜냐하면 우린 다 외국에 가면 소수 민족이잖아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디 한국 사람들을 외국 가서 사고 친 다음에 야 중국 사람이라 그래 막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눈에 잘 띄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특히 이 금발이나 이런 서양에 가면 동양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혹시 그거 인지하시나? 우리 눈에도 그렇게 잘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완전히 확대돼 가지고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언행부터. 그러다 보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 알죠? 심리학과도 있어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있잖아요. 뭐 낙인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코리아, 한국 사람들. 그런 게 기분 나쁘고 싫다면 공부면 공부. 그리고 제가 늘상 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예의 범절, 기본 인성, 매너, 시간 엄수, 그런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거는 현지인들보다 3배는 노력을 해야 아우 저희 한국 사람들 저거 그런 티가 안 나, 그 정도 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본전. 3배 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월등해지지 않아. 3배는 해야지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실수도 확대되거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어느 쪽이에요? 예? 중국, 동남아 근로자들이죠.
많잖아요. 관광객들,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들 많고 그들의 작은 언행이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어요? 예? 대답들이 없어. 있어요? 전 좀 있어요. 어디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좀 너무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외국 나와가지고 관광버스로 싣고 나가면 어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다 갖다 확 풀어놨는데 막 난리가 안 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그러면 현지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똑같은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 외국 나가서 기죽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히 강의실에서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못 알아듣겠으면 녹음기라도 매 시간 교수님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들어야죠. 녹음해서. 근데 영어 잘 못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학생 신분으로 있었는데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자주 찾아가서, 특히 외국 교수님들은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후진 점수 못 줘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야. 자꾸 어떻게 하면은 무임승차할까? 어떻게 하면 짤까? 도망갈까? 피할까? 한 학기 내내 콧뱅이도 안 보이다가 끝날 때쯤 와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의 변명을 대면서 이래서 뭐 시험 점수가 나쁘다 다시 고려해달라. 그럼 가차 없죠. 진짜. 점수를 더 내리고 싶죠. 그러니 이 세 배의 노력, 세 배의 법칙은 꼭 강의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웃, 친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작은 행동과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명동 나갔을 때 아주 관광 특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외국인들의 아주 품성 바르고 예의범절 깍듯한 외국인을 만났을 때와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그룹을 만났을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은 금방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명함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한국서도 마찬가지죠. 대신 한국에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내 나라고, 내 언어고, 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일단 바다를 건너면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 외국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게 맞죠. 바다를 건너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거지. 당장 인터넷을 하나 연결해달라고 통신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걸고 붙잡고 30분이에요. 계속 홀딩. 이 자동 응답 메시지만 나와. 그리고 나서 실컷 내가 무슨 데이터 플랜을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쫙 써놨는데 그쪽 담당자가 이제 쫙 얘기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들이 다 공중 분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멘붕. 그러니까 진짜 요즘 말로 바다 건너는 순간 멘붕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나를 미치게 해. 진짜 완전하게 내 힘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일은 다 돼. 왜 그렇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 내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빚진다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거.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꼭 갚아야 될 빚이야. 그러려면 이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돈만 죽어라고 받고 허구한 날 유학 갔던데 빚만 지고 살았던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고 영어도 되고 살만하면은 등 돌리는 사람들 무수히 봤어요, 저.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 최준서에 대한 이미지는 뭐 끝이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 중에서 해외 연수나 유학 다녀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공감하세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 본부에 그 학과평가위원회 회의에 들어갔는데 우리 학과에서 평가를 높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을 다 해외로 파견 나가게 시키거나 해외 유학 보내면 우리 학과 점수를 많이 준대요. 그게 우리 학과장으로서의 나의 임무야 이제. 근데 어떠한 기회가 되건 그리고 외국에 봉사활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대인관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없다는 거를 입국과 동시에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자면 빚을 지게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다시 베풀어야 돼요. 그 당사자에게 베풀 기회가 없다면 똑같은 처지에 처한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래에 대한 투자는 베품이에요. 베품. 계산 없는 베품. 그게 꼭 돌아와요. 여러분들한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데 그 손길은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는 5년, 10년 전에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순환은 계속돼요. 그러니 뭐 한국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나가면 특히 도움받을 일이 많다 보니 그에 못지않게 꼭 남들한테 도움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마지막 레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고 제 페이스북에 거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 한양인들만의 권리와 경쟁력. 저는 분명히 이걸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라이드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이 우리 학교 건화기념인 건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사랑의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그 어떤 유형의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아까 연애하고 있다는 사람 손보다 더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자선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해당되잖아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 두 번 물어야 들어. 아 진짜. 저도 실천 중이에요. 너무 사랑할 사람이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 학교에, 한양대학교에 정말로 큰 프라이드를 갖고 부임을 했어요.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때문에 좋았습니다. 저는 2012년 9월 달에 공식 부임을 했는데 임명장을 받았죠. 12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테뉴어를 받았어요. 정년을. 그 대학 교수하면서 정년은 마지막 종착역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자유라고도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대단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나의 종신 직장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큰 누구를 폭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교수로서의 커리어에 스타빌리티를 주는 영광인데 그 테뉴어를 받고 나서 제가 2주 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오기 위해서. 그 소리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 우리 학과 친구들 몇 명 말고는 모르시겠죠? 제가 한양대학교에 온 이유가 있어요. 2011년도 8월 12일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4남매였어요. 제가 막내고 제일 위로 형이 있고 중간에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고 모두가 다 2년 터울이에요. 그러니 저희 엄마 아버지 저희 키우실 때 진짜 아니할 말로 개고생 하셨겠죠. 이건 애들이 끝이 없이 나오고 2년마다 하나같이 설쳐대고 사고 뭉치고 이러니 정말 애 셋을 둔 아빠인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나의 영웅들이 맞아요. 그렇게 가깝게 우리 4남매는 지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누님 두 분은 20년 이상 같이 외국에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같이 생활하던 저희 작은 누님이 저보다 2년 위죠. 평생 제가 누나라고 머리 크고 나서는 중학생 되고 나서는 누나라고도 안 불렀어요. 그냥 야! 진짜 누구 있으면 뭐 눈 와! 이러고 미친 개죠. 미쳤던 개죠. 그런 우리 작은 누나가 2011년 8월 12일 날 심장마비로 6초 만에 수영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에 하와이에서 사셨는데 누님 집에 있는 자그마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6초 만에 가는 걸 나중에 CCTV로 봤어요. 사람이 죽는 게 6초가 걸린다는 것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알았어요. 나중에 CCTV를 보면서 누나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우리 엄마랑 점심을 드시고 어머님이 친구분 만나고 오신다고 누나는 먼저 집에 가서 날도 좋은데 수영이나 할까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풀장에.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그 집에서 한 달을 여름방학 때 놀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었죠. 그날 아침에 내가 우리 누나랑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남자애들, 쌍둥이 애들 폴로 티셔츠를 어디 아울렛인가 도매상에 가가지고 샀는데 우체국에 소포로 보냈다. 한 3, 4일이면 간다 그러더라. 그러니 혹시 사이즈 안 맞을지 모르니까 조금 큰 걸 샀다. 그게 나랑 우리 누나랑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일주일 있다가 그 소포가 왔죠. 한동안은 우리 누나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그 돌아가신 얘기를. 제정신으로는 못했어요. 근데 나의 왼팔과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렇대요. 언니나 오빠의 아기보다, 조카들 중에서도 언니나 오빠의 애들보다는 동생의 애들이 훨씬 더 예쁘대요. 우리 누님 부부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아이들 셋을 자기 아이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5 식구, 우리 가정의 최고의 후원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진짜 한순간에 잃고 나니 인생의 모든 게 바뀌게 돼요. 나의 커리어 계획, 나의 우선순위,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에 대한 나의 관점, 한순간에 다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리고 현지에서 3일 있다가 하와이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시신을 돌려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벌건 대낮에 여자가 죽었으니 매형에서부터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3일 있다가 가족들 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식 장례식은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미드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인을 관에 눕혀놓고 관 열어놓고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줄 서서. 그때 다 거기에 모인 우리 가족들이 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인사하고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한국에. 그 웅구가를 픽업하는 데는 화물청사가 있어요. 인천에. 거기 가면 보호자가 확인을 또 합니다. 맞냐? 그럼 관을 열어서 맞다고 확인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요즘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는 길 아시죠? 그 화물청사를 지날 때쯤 되면 저는 딴 데를 쳐다봐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때 그 트라우마는 그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3일장을 하고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마치고 혹시 근래에 상을 치러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례 하이라이트는 원래 입관식과 하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라이트 맞더라고요. 다들 식구들이 주저앉아.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2년이 넘었는데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빈소를 지키시지도 못했죠. 그 상을 치르는 동안 전혀 우시질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냥 거부지 거부. 현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관식에 다들 이제 꽃을 하나씩 놓으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그렸던 고모 얼굴을 그림을 넣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천당에서 만나자 그러시면서 진짜 그때는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신 우리 예술체학대학교의 학장이셨던 김종 교수님께서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무섭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작도 끝도 다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저랑 친분이 있었던 김종 교수님인데 어디서 듣고 어떻게 알으셨는지 우리 누나 빈소에 혼자 오셨어요. 근데 그 이미 오래 전부터 저한테 혹시 한양대에 와서 학생들 가르칠 마음이 없냐고 그러셨을 때 저는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빈소에서 우리 김종 차관님을 만났을 때 한국에 들어와야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은 제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라는 건 참 과장이 크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누나는 잃었지만 엄마까지 잃을 수는 없었고 저렇게 놓친 애를 가만히 내버려 뒀다간 정말 돌아가실 날만 천당에서 누나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여생을 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침 어린이 초등학생들이니 엄마 곁에서 재롱도 부리고 무엇인가를 좀 잊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게 가장 큰 치유가 아닐까 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런 사랑의 실천도 있고 그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서영남 대표님의 실천 방식도 있고 어젯밤 여자친구랑 카톡으로 박 터지게 서로에게 내일이 없는 양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헤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싸운 사람들도 어쩌면 이 방에 있을지 몰라요. 그게 과연 사랑의 실천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러고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의 일부는 아닐까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부탁은 사랑의 실천 방법은 내 주위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지라는 거죠. 성추행하라는 소리 아니야. 어디 지하철 타가지고 뻘짓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 누나의 동영상이 내 핸드폰 안에 아직도 있어요. 누나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도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너무나 오랜 세월 나한테 보낸 이메일들도 아직 그거는 못 열어봤어요. 지메일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메일 검색창에다가 보낸 사람 이름 때리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2년이 넘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아직. 언젠가는 하겠죠. 이메일 막 용량 99.9%쯤 되면 막 지우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의 왼팔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나 동영상이 이 촉감, 이 터치는 절대로 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헤어지고 나면
이 터치에 대한 그리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랑의 실천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가급적 아낌없이, 후회 없이 많이 안아주고, 많이 손잡아주고, 많이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터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줄 알았거든. 아침까지 통화하던 사람이 6초 만에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 가장 그리운 게 그 터치. 여러분들도 누구와 헤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화상 채팅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터치예요. 그러니 마치 내일이면 이 사람을 잃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안아주세요. 그게 가장 돈 안 들고 오랫동안 위안이 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은 개념의 사랑의 실천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손쉽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허그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남긴 몇 가지 명언을 오늘 아침에 내가 페이스북을 보고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빨리 한번 지나가 봤으면 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3번 생각하고 열어라. 저는 저의 이 직업이 입을 열어야만 되는 직업이잖아요. 예전에 마케팅 일을 할 때도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파는 역할이다 보니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입으로 밥벌이하고 사는 사람이죠. 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이다 보니 하다 보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입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 남의 말을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책. 수입의 1%를 책에 사는데 투자하랍니다. 다른 그 무엇것 옷이나 다른 것들은 다 뭐 사라지거나 입을 수 없어지지만 책은 아주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이고요. 웃음. 자,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공감을 했는데 웃는 연습을 생활화해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이것도 너무나 맞아요. 제가 2년 동안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뭐 아직도 완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웃겨주는 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러니 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많이 웃으세요. 화 그리고 성냄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화내는 사람이 결국 손해보게 돼 있고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쓸쓸하고 외로워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옆에는 자꾸 피하게 되거든. 그 누구도 화내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러니 화 대신에 웃음을 실천하면서 사시면 좋겠고, 저는 절대로 강의 시간에 정치나 종교나 이런 성적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바이며, 제가 이걸 아침에 읽었을 때도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두움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 맞아요. 이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누구를 잃게 되거나, 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쯤 되려면 멀었구나. 어디 상갓집에 문상을 가게 되면 친구가 누군가 사별을 했다면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북에다 쫙 여러분들 댓글 달죠.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경험해 봤더니 그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꼭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게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투병을 한 사람을 잃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고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게 부처님이 됐건 하느님이 됐건. 그러니 그분한테 제발 잘 부탁합니다라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다는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누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새벽 미사를 갔거든요. 천주교 신자 있어요? 이 방에? 영성채라고 그 빵 받아 먹는 의식이 있는데 줄 서서 이제 제대 앞으로 가죠. 그러면 어느 성당이든 중앙에는 꼭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줄 서서 걸어가면서 1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누나 잘 부탁한다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고인을 위해서 그분께, 그분이 누구든 잘 부탁한다고 기도해 준다는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나 묵념 그런 것도 같은 개념이겠죠. 마지막으로 사랑.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가슴에서 머리로까지 내려가는데 70년이 걸렸다. 잘렸는데 나도 이건 잘 못해요. 입하고 머리로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께서는 70년이 걸렸대요. 사랑이 여기서 이까지 불과 20-30cm 내려가는데. 그러니 평생 동안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강연 주제가 사랑이라 그랬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지.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양인이기 때문에 꼭 그 어떤 대학 출신보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 이념을 꼭 가슴속에 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랑의 실천을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뭐 요즘 세상엔 어디든지 검색하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잖아요.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학교는 세계 그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4년 동안 인성에 사랑의 실천이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는 학교이다 보니 그런 측면에선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냥 내가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양인의 프라이드, 이 점 하나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재학생 기간 동안이나 졸업을 한 후에도 한양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몇 개만 받을게요. 뭐 지난번에 한번 누가 내 신상을 제대로 털던데 뭐든지 좋으니 마지막인데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에 사업관 민보이고요. 일단 한 학기 동안 교수님 덕분에 좋은 강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대인관계에서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떴어. 그 대인관계에서 뭐 되었다 그런 거는 너무 일방적이죠. 쌍방간에 잘못이 있었으니 그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거고 다만 당시에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죠. 섭섭하고 서운하기만 한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배신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분노와 억울함과 그 절망감, 그것도 시간이 치유해 주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2002년 월드컵 끝날 때까지 사업하다가 짐 싸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에 다시 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갔어요. 배신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그리고 미국 깡촌에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내 페이스대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주위에 문 열면 전부 죄다 막 젖소들, 뭐 논밭, 사람은 없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4년 동안 학위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안 나간다고 생각했고 실제 안 나왔고 우리 아버지 칠순일 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한 7, 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맞아요. 정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받았거나 절대로 그 사람을 안 볼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많이 무뎌져요. 그러니 질문에 답하자면 yes, 있어요. 그리고 나의 대처법은 도피. 딴 질문에 학번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외국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워킹 홀리데이에서 많이 조사해 보니 특히 여자들은 비추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석하게도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근래에 들었던 거는 어디 호주에서 한국 사람이 그거 하러 갔다가 피살됐다는 아닌가? 딴 걸로 갔나? 맞죠? 여자라고 해서 비추라는 생각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워킹 홀리데이가 됐건 봉사활동이 됐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되면 무조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물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딴 세상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미국이라서 가보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의 일환으로서 외국 나가는 경험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길게 보면.
그러니 거침없이 주저없이 하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끝까지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예, 영어영문학과 이방호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과 그 다른 점이 이제 오래 사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거. 제가 34세 결혼했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되는 거는 359도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영어로 얘기하면 업사이드 다운으로 이렇게 송두리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바뀌어요. 아마 엄마가 되는 것, 아빠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이자 희생이야. 간단하게 대답하자면요. 제가 45년 넘게 해본 수많은 경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빠 되는 거예요. 아빠 노릇하는 게, 부모 역할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 내가 해본 일 중엔 제일 어려워요. 답이 됐나요? 교수님께서 교수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던 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월 7일 날부터 샌프란시스코 대학 학생들이 한국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방문하는 10여 개의 업체나 조직 중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제 제자로 있었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 후배들을 호스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보람이 있죠. 그리고 교수로서 사실 그리고 더 보람 있는 거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과 학생들이랑 아주 벽이 없이 이거 털 때 너무나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늙은 꼰대가 젊은 애들이랑 어울린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냥 그럴 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회에 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있겠어요? 당신들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46살짜리 남자랑 얘기한다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추한 일이지. 근데 교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나의 일상과 일생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보람있죠. 정책학부와 3학년 서건호입니다. 예, 교수님 신상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지난번에 민들레국수 대표님 모셨을 때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하셨는데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최고의 질문이다. 이번 학기 최고의 질문이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 강연 후에 민들레 국수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어떤 활동이든지 동참한 사람 있어요? 파란색 자켓 있어요? 홈페이지 가봤어요? 뭐 자원봉사나 이런 쪽에 한 건 없고? 어느 정도 나의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여러분들한테 거의 반강압적으로 강연 끝나자마자 모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상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그 발상을 했던 배경에는 일단 한 자리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교내에서 모금 활동이 안 된다니 그 방법 말고는 여럿의 동참을 유도해내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슨 아이디어가 있거나 활동할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친구 질문 받자마자 다시 물었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으로 제 답변도 대신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조연아입니다. 제가 프랑스의 유학이나 교환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교환학생 프랑스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은 점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점, 우리나라와 다르구나를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지 궁금하고요. 가서 연애 말고 이것만은 해봐라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많아서 까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조카 태어났을 때니까 89년도였어요. 89년도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일이 있던 7월 14일 날 우리 조카가 태어났으니, 큰 조카가, 그때 내가 하숙집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10수년 동안 경험해봤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의 문화, 동양의 언어, 동양인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편협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프랑스에 가보니 문화적인 측면에선 정말로 이 사람들은 동양의 문화를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고 존중을 해주고 대접해 주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연애 말고 뭐 꼭 했으면 하느냐, 대화, 그들과, 그리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프랑스 생각하면 그 샹젤리제나 센르강 옆에 앉아있는 노점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거 터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내가 막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같이 털 수 있는 한국인들과 거기서 이거를 털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무대만 바뀌었을 뿐인데 현지인들하고 많이 그냥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대화하고 많이 뭐든지 스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흡입. 답변이 됐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이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꼭 뭐 가봐야 될 곳, 해야 될 곳, 저는 프랑스에 가면 무조건 그 바게트 빵은 거의 24시간 물고 살았다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빵을 아직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또 여러분들한테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강사분들 오셨을 때 아주 열띤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열정, 이 수업을 한 학기밖에 못 듣는 게 아쉽긴 한데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 수업을 1학기에 시작하면서 2년 동안 해야 된다는 계약 아닌 노예 계약에 묶이다 보니 최소한 1년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많이 홍보해 주시고, 총장님께서 이 수업을 다음 학기엔 500명으로 정원을 늘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100명은 아마 2층도 열어야 될 거예요. 그럼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